정복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조금 거친 순간 그녀는 시장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몸으로 알게 해줄게. 박대성은 정복자 여사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야. 정복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부하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정복자 여사는 상대의 팔을 잡더니 태권도 기술로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부하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했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청호시장 골목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정복자 여사의 야채 가게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수 키운 상추며 무, 배추를 가지런히 진열해 놓죠. 올해 67이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30대 못지않게 우렁찹니다. 싱싱한 상추 한 단에 1,000원, 무 한 개에 500원.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농약 한 방울 안 쳤어요. 정복자 여사는 손님들에게 호객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장 상황을 살피곤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려야 할 시장 골목이 한산하고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시장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자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이 왜 우리 시장에 와서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옆가게 국밥집을 운영하는 조명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9살인 그는 어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꿈을 접고 가게를 물려받았죠. 명수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정복자 여사는 무를 다듬으면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5-6명 앞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대성이네요. 조명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청호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요.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박대성은 시장 상인들을 차례차례 둘러보더니 정복자 여사의 야채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 상인분들, 오늘부터 이 시장은 우리 소유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적당한 보상금을 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대성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박대성은 말을 흐리면서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부하 중 한 명이 근처 과일 가게 사과 박스를 발로 차버렸어요.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복자 여사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박대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손, 한 번만 더 내 가게 앞에 올려봐. 아주 뿌리째 뽑아줄 테니까. 박대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겁을 먹고 순순히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남의 가게 물건을 발로 차놓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정복자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무를 탁 하고 진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지면서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젊은 양반, 내가 이 시장에서 장사한 지가 30년이야. 그동안 온갖 깡패들 다 봤지만 당신처럼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네. 박대성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신이 깎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싫어. 싫다고. 귀가 막혔어? 정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대성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부하들이 야채가게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조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정복자 여사를 지키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복자 아주머니는 우리 시장의 터줏대감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박대성은 조명수를 흘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둘 다 기억해 두지. 오늘은 이만 가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박대성과 부하들이 시장을 떠난 후 상인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야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박대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저 할머니 뭔가 익숙해. 그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청호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생각보다 빨리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정복자 여사가 박대성과 맞서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것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67세 할머니 조폭 두목에게 맞서다였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정복자 여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혹시 영꽃구호 아닌가? 댓글을 단 사람은 친구 90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정복자 여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박대성을 노려보는 눈빛과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설마 아직 살아있다고? 친구 90일의 정체는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 해외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때 그가 직접 관리했던 요원들 중에 영꽃구호라는 코드명을 가진 여성 요원이 있었거든요. 김철수는 서둘러 집에 있는 오래된 파일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문서들은 모두 폐기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1991년 알파 작전 관련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정복자 마이너스 코드명 영국구호라고 적혀 있었죠. 맞다. 이 사람이야. 김철수는 사진과 영상을 번갈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눈빛과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철수는 당시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1991년 해외 모처에서 테러 조직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현지 당국도 한국 정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707특임단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 작전에서 영국구호, 즉 정복자는 놀라운 활약을 보였어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부터 테러리스트들과의 근접 전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맨손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당시 작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어요. 맨손으로 전차를 멈췄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그녀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 작전이 끝난 후 정복자는 갑자기 잦은 은퇴를 선언했어요. 당시 상부에서는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정복자가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김철수는 파일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복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나왔어요. 본명은 정복자, 1958년생, 부산 출신. 가족관계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함께 707특임단에서 활동했던 동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혹시 그 청년과 관련이 있나? 김철수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정복자 여사 옆에서 그녀를 지키려고 나선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다시 자세히 보니 어쩐지 정복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는 조명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조명수는 청호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물려받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복자가 청호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면서 조명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국구호,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김철수는 오래된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연락이 닿은 몇 명도 정복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대성도 정복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청호시장과 정복자 여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자라는 할머니, 뭔가 수상해.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박대성은 군대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분위기나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자 여사에게서는 일반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어요. 두목,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보고를 했어요. 정복자 할머니는 30년 전에 갑자기 청호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조명수라는 청년과 가까운데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박대성은 턱을 만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나타났다고? 계속 지켜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조명수 쪽도 조사해봐. 그날 밤 정복자 여사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5명 정도 서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젊은 시절의 정복자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707특임단 연꽃조 마이너스 1991년 알파 작전 후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들,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 정복자 여사는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박대성은 정복자 여사의 거부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위신이 깎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어요. 청호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서명 안 하시면 장사 못하게 될 거예요. 시장 철거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상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울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복자 여사는 여전히 야채가게에서 태연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자 아주머니 위험해요. 그냥 서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명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정복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수야, 한번 굽히면 계속 굽혀야 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때 박대성의 부하들이 몇 명씩 조를 이뤄서 가게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상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간판을 부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숨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대성의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조명수의 국밥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들어와서 테이블을 뒤엎고 그릇들을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조명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머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조명수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제발 우리 가게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부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명수를 거칠게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빨리 서명해. 그 순간 조명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어머니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명수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119 좀 불러주세요.
조명수는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조명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꿈도,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복자 여사가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임마. 엄마가 맞았으면 복수를 해야지. 정복자 여사는 조명수를 내려다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둘러봤어요. 니들이 한 짓이구나. 부하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복자 여사의 눈빛을 보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부하 중 한 명이 정복자 여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복자 여사는 부하의 팔을 잡더니 한 번에 비틀어 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부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하면서 정복자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정복자 여사는 야채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무를 썰 때 사용하던 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지자 그 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니들, 죽고 싶어? 정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가 칼을 들고 있네요. 위험해요. 한 부하가 소리쳤지만 정복자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하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면서 황급히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정복자 여사의 기운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조명수는 멍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복자 여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복자 아주머니, 어떻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부터 병원에 데려가야지. 정복자 여사는 야채 칼을 내려놓고 조명수의 어머니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넌 걱정하지 마. 정복자 여사는 조명수의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했어요. 그날 밤 정복자 여사는 혼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부서진 가게들을 살펴봤습니다.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정복자 여사는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박스 안에는 낡은 군복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작은 전화기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연락용 전화기였습니다. 이제 언니들을 부를 때가 온 것 같네. 그날 밤 정복자 여사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까지 걸어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외우고 있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목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이북댁, 나야 영국구호.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자야? 정말 너야? 아직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어. 그런데 이북댁, 지금 어디 있어? 서울 강북구에서 치킨집 하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정복자 여사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대성과 그의 조직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고 상인들을 위협하고 어제는 조명수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거 드디어 꺼낸 거야? 이북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각오가 섞여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애들이 다쳤거든. 그리고 어젯밤에 그놈들 중 하나는 내가 직접 교육시켰어. 역시 영국구호의 실력은 아직 살아있구나. 알겠어. 내일까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다른 언니들한테도 연락해 볼까? 그래줘. 오랜만에 다시 뭉쳐야겠어. 정복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포 지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생선가게입니다. 두손 여사, 나야 영국구호. 어머, 복자 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포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두손 여사는 정복자 여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흥미진진해했어요. 그녀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언니, 재미있겠는데요? 나도 요즘 좀 심심했거든요. 그리고 생선칼 솜씨가 좀 둔해진 것 같아서 연습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바로 올라갈게요. 세 번째 전화는 부산으로 걸었습니다. 숙자 여사 나야. 복자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심각하네. 무슨 일이야?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숙자 여사는 정복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해했어요. 알겠어. 우리 연꽃조가 다시 뭉칠 때가 온 거구나. 그런데 상대가 조직폭력배라고? 흥미롭네. 내일 새벽에 출발할게. 전화를 모두 마친 정복자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수가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복자 아주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어머니는 좀 어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그런데 아주머니, 어제 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닌데. 정복자 여사는 조명수를 바라보다가 진실의 일부를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명수야, 사실 아주머니가 젊었을 때 좀 특별한 일을 했었어. 특별한 일이요? 군대에서 말이야.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어머니 간병이나 잘해. 다음 날 오후 청호시장에 낯선 여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이북댁이었어요. 실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68살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정보 수집과 심리전에 특화된 요원이었죠.
지금은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북댁은 정복자 여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둘 사이에 끈끈한 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많이 늙었네, 영수가.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카리스마는 그대로네요. 두 번째로 도착한 것은 두손 여사였습니다. 본명은 박미자, 65살이었어요. 그녀는 쌍칼 전문가였고 근접 전투에서는 영꽃조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목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매일 칼 다루는 연습을 빼먹지 않았어요. 언니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미자는 여전히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손에는 생선 손질용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숙자 여사였습니다. 본명은 최숙자, 66살이었어요. 해군 UDT 출신으로 수중작전과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수영과 잠수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연꽃조 집합 완료. 최숙자가 농담조로 말하자 4명의 여사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기운만큼은 여전히 젊었어요. 그런데 언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숙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복자 여사는 박대성과 그의 조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고 상인들을 위협하고 조명수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조직폭력배라. 박미자가 턱을 만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언니, 그 박대성이라는 사람 배경은 조사해봤어요? 아직 자세히는 못 해봤어.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은 인터넷만 잘 활용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김영숙은 역시 정보 전문가답게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서 박대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재미있는데요? 김영숙이 화면을 다른 여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대성, 58살.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거 언니랑 같은 시기에 군대에 있었네요? 그리고, 잠깐, 이게 뭐지? 김영숙은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언니, 이 사람 1991년 훈련 중 문제를 일으켰고 1995년 결국 탈영했네요. 그리고 처벌받고 제대한 후에 조직폭력배가 됐네요. 정복자 여사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박대성의 군복무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정말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특수부대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설마 그 꼬마가 혹시 언니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최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어. 상대가 우리를 알아보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정복자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대성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다면 일이 단순한 시장 분쟁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언니들, 이번 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박미자가 물어봤지만 4명의 여사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 끈끈한 동료애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쉬운 일만 했었나? 정복자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청호시장 특수방어대로 활동 시작할까요? 김영숙이 제안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여사들은 정복자 여사의 집에서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박대성과 그의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법적인 문제는 만들지 말자. 우리는 시장 상인들을 지키는 것이지 복수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대장. 4명의 여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꽃조가 30년 만에 다시 결성된 순간이었어요. 이틀 후 오후 박대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부상을 당하고 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그는 조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청호시장을 완전히 점령한다. 저항하는 놈들은 가차없이 밟아버려. 그날 오후 박대성은 부하 20명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였어요. 하지만 시장에 도착한 박대성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장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상인들도 보이지 않고 손님들도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네. 뭔가 수상해. 박대성은 부하들에게 조심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목 곳곳에 이상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미끄러운 기름이 발라져 있고 모서리마다 가는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부하 중 한 명이 와이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막탄이었습니다. 함정이다. 조심해. 박대성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연막이 피어오르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 순간 연기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여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김영숙은 심리전 전문가답게 여러 곳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불법 점거 세력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장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방송이었지만 박대성의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폭발물까지 있다는 소리에 공포감이 더해졌거든요. 박미자는 자신의 특기인 칼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생선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며 부하들의 옷을 칼로 찢어 놓았어요.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등 뒤에서 옷이 찢어지는 느낌의 부하들은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 누군가 칼을 들고 있어. 도대체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최숙자는 폭발물 전문가답게 곳곳에 폭죽과 연막탄을 설치해 놨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설치한 로프와 미끄럼, 트랩으로 부하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어요. 연기와 함께 터지는 폭죽 소리에 부하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소리야. 총소리. 우리 공격받고 있어. 폭탄이다. 정복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조금 거친 순간 그녀는
시장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몸으로 알게 해줄게. 박대성은 정복자 여사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야. 정복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부하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정복자 여사는 상대의 팔을 잡더니 태권도 기술로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부하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했어요. 뭐야? 다른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복자 여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부하에게는 정확한 무릎차기를, 세 번째 부하에게는 압박점을 이용한 기절기를 사용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에 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미친, 박대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정복자 여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도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대성의 주먹이 정복자 여사에게 닿기 전에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서 그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역공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당신, 설마. 박대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정복자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봤던 전설적인 여성 교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국구호. 박대성이 중얼거린 그 순간 정복자 여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그 문제아가 너였구나. 정복자 여사도 박대성을 아는 척 했습니다. 30년 전 특수부대 훈련 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탈영을 시도했던 골칫거리였어요. 그때 그를 붙잡아서 교육시킨 사람이 바로 정복자였습니다. 대성아, 너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교관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계속 억압하고 결국 탈영병으로 만든 게 교관님 아니었나요? 박대성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과 원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대성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강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 건 다 핑계예요. 박대성은 칼을 꺼내 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여사는 차분했어요. 대성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줄게. 아직 늦지 않았어. 박대성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정복자 여사는 완벽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끝났다, 대성아. 박대성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정복자 여사의 말에 박대성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인 원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부하들, 철수한다. 박대성은 조용히 일어서서 명령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성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대성아. 정복자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청호시장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4명의 여사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끝났네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정복자 여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꽃조의 마지막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조명수는 정복자 여사의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조명수는 정복자 여사가 박대성의 부하들과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야채가게 아주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복자 여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조명수는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고 그 앞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명수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안 돼? 조명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자는 정복자 여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조명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조명수의 아버지였어요. 조명수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말이죠. 그런데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야, 아빠가 너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복자 이모야, 마이너스 1994년. 조명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빠가 정복자 여사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런데 정복자 여사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정복자 여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수가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복자 아주머니, 이 사진이 뭐예요? 조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복자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조명수를 바라보다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명수야, 앉아봐.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조명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복자 여사도 그 옆에 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아주머니는 내 아버지의 동료였어. 아버지의 동료요? 응. 우리는 함께 특수부대에서 일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임무 중에 돌아가셨어. 정복자 여사는 알파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명수의 아버지도 같은 작전에 참여했었고 테러 조직으로부터 인질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과 인질들을 지키려고 했지. 조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저를,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 늘 나한테 내가 무사히 자랄 수 있게 지켜달라고. 정복자 여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알파 작전에서 조명수의 아버지가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아 쓰러지기 직전 그는 정복자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자야,
부탁이 있어. 내 아들 명수, 그 애만은 꼭 지켜줘.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조명수의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복자 여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조명수 곁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요? 조명수가 궁금해하자 정복자 여사는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즉, 지금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내 아버지의 연인이었어. 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는 모두 그 작전에서. 하지만 내 아버지의 연인이었던 그분이 너를 키우겠다고 나서신 거야. 그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야. 조명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부모를 모두 잃었던 거네요. 아니야. 너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내 친아버지, 내 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정복자 여사는 조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널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어. 그게 가족이야. 조명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왜 정복자 여사가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호하신 거군요. 응,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너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야. 조명수는 정복자 여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장의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보호자였던 것이었어요. 복자 아주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머니라고 해. 나는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가 되고 싶거든. 명수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야. 너를 포기하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조명수는 정복자 여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리고 미안해요. 뭘 미안해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일주일 후 청호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고 있었어요. 박대성과 그의 조직이 물러난 후 재개발 말은 쏙 들어가서 시장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정복자 여사는 여전히 야채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복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와서 인사를 했지만 정복자 여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명수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된 후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복자 여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되찾았고, 이번에는 정복자 여사가 보여준 진짜 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복자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연꽃조 멤버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숙은 서울로, 박미자는 목포로, 최숙자는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언니,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정말 든든한 동료들이야. 정복자 여사도 감격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박대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법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청호시장에도 직접 찾아와서 상인들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정복자 여사가 박대성에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대성아,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어느 날 저녁 정복자 여사는 조명수와 함께 시장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전설도 뉴스도 아니야. 그냥 우리 상인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었지. 다음 날 청호시장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고 정복자 여사는 여전히 야채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싱싱한 상추 한 단에 1,000원, 무 한 개에 500원. 정복자 여사의 호객 소리가 다시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호시장의 전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청호시장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영꽃구호였던 정복자 여사는 이제 진짜로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가 되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